책영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책영사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김주환 감독의 청년경찰편으로 시작했던 책영사가 근 7년 만에 200회를 맞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죠. 2020년 7월 30일 131회 강철비 2편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끝내면서 약 1년간의 공백기를 가졌었고요. 그해 겨울에 소리도 없이 그리고 러브레터 이렇게 두 편의 팝업 에피소드를 올린 뒤에 또다시 집거를 했다가 2021년 7월 134회 블랙 위도우 편으로 시즌2를 시작해서 오늘 200회에 이르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중간에 합류한 멤버를 포함해서 200회에 이르는 동안 책영사를 지켜온 저희 멤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약간 또 이렇게 앞서서 진중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남다르네요, 기분이. 그 옷도 오늘 그래서 정장으로 입으신 건가요? 200회 아, 특집으로? 그건 아니고요. 오늘 출연이 있어가지고 상황도 좋으시죠 지금. 분장이 덜 지워졌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200회 특집을 하는 날 더블 브레스티드 저 수트를 입고 네, 저는 딱 준비하신 스튜디오에, 줄 알고 머리 조금 세팅까지 놀랐네요. 딱 하고 그렇게 왔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생각하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라미는 시즌 1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회에 합류했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회차라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에피소드 자체는 저건데 그 뮤지컬 영화인데 엘튼 존이란다. 로켓맨이요? 네, 로켓맨. 로켓맨. 네. 그때 참여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로켓- 저희가 잠시 쉬었을 때 되게 아쉬웠던 음. 그리고 너무 청취자분들 너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책영사랑 거의 저의 인생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기 이름도 채경이로 추천받지 않았나요 그때? 너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되게 좀 새롭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200회가 됐는데도 네. 서로 합이 안 맞는다고 하는 마당에 언제쯤 서로 친해질 수 네.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로켓맨을 한번 보죠. 로켓맨이 몇 회인가? 로켓맨이 2020년 3월 5일 79회네요. 79회. 네. 그렇군요. 와, 그럼 어쨌든 한 120회를 라미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안군. 예. 네, 저는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7년 차라고 하시니 그러면 저도 입사한 지 7년 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군 처음 할 때는 인턴 아니었나? 인턴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입사하고 나서 그해 가을 즈음에 제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거라 그러면은 저도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거 따져보니까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중간에 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를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다는 게 그 네.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 노시스가 지금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아까 연락이 왔는데 오는 대로 또 인사를 들어보고 먼저 또 많이 우리 책영사단 여러분께서 또 댓글 또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그 경제적인 또 음. 후원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밝으세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시구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주의 댓글입니다. 네, 지난 회차
많지 저희가 또 3주 만에 녹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집이 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가장 먼저 지난번에 뭐 책 편집 잘못했다고 그런 댓글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쉬움을 표현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좀 네. 이따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책책북북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전찬일 평론가죠. 칸찬일 평론가 추천 듣고 찜해놓고 있었는데 마침 다뤄주셨네요. 먼저 보고 나머지 방송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책을 좀 더 많이 읽자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독서 근육이 거의 사라져서 입맛을 돋우는 책을 골라보자라는 생각에 장유진 작가의 연수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연속 안타가 어디 쉽겠느냐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네요. 사회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듯 하면서도 은근슬쩍 녹여내는 폼이 일품이고 무엇보다 곳곳에 묻어있는 유머가 참 좋습니다. 놀멍시멍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연수도 재밌는 모양이네요. 사실 장유진 작가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 책영사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뭐 좀 유명했었나요? 유명했었죠. 네. 네. 키운 거 아닌가요? 너무 태도가 조금 200회까지 거만하신데요? 무슨 뭐였죠? 소설 단편 우리가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죠. 네, 일의 기쁨과 슬픔. 네. 그거 우리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그거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심지어 책으로 나오기 전에요. 그 웹에서 창비 사이트에 올려 있는 걸 맞습니다. 보고 하자 이렇게 제 선구안. 그렇죠? 혹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그러니까. 주세요. 책영사에. 저희한테 바로 투고를 밀어드립니다. 해주셔도 됩니다. 투고까지. 네, 다음 댓글은 스테이님이십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긴 댓글을 남기진 못하지만 보고 온 후에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래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 명절이 있었네요. 네. 다음 댓글은 하얀레떼님이십니다. 200회 축하드려요. 추락의 해부는 OTT에 올라오면 보고 나서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저는 그 사이 남편 찬스로 원카를 보고 왔는데 예상외로 화려한 캐스팅에 놀라고 보기만 해도 달콤해서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 좋고 초콜릿 천국에서 가져온 노래들도 반가웠지만 그 외의 노래는 딱히 인생에 남지 않아 아쉽네요. 그 사이 움빠룸빠 안 남으시는 모르겠네. 그런가 봅니다. 노래 좋은데. 그 사이 공포영화 면역력이 상승하신 맥스님의 파묘평도 궁금하고요. 듄2도 완전 기대 중입니다. 200회, 300회를 넘어 500회 이상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티모시 샬람의 뭐라고 부르더라? 무슨 샤라라 샤르르? 무슨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던데. 어쨌든 네, 그 그- 이동 네, 그렇죠. 예, 티군을 제가 한 100m 거리에서 봤나? 뭐 이렇게 봤는데 참 역시 훈남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되게 레이니 데이즈 인 뉴욕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 노래가 아니라 그 영화 참 좋아하죠. 네. 저 원카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이따가 들어봐야 돼. 하얀해뜨님의 이 약간 마음과 비슷한 어떤 걸 음. 느꼈다는 걸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은 오동나무님이십니다. 네. 200회 축하드립니다. 시네타운 19을 듣다가 머니볼을 듣다가 그러면서 책영사라는 것도 있네 하며 듣기 시작했어서 정확히 몇 화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디님이 취직하셨다며 떠나가던 편이 기억나네요. 댓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들을 수 있기를 바래요. CGV 아카데미 기획전 알려주셔서 바튼 아카데미, 메이 디셈버 관람했고 가여운 것들 로봇드림 예매해놨네요. 저 중에 하나는 201회쯤에 다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미세먼지 날리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튼 아카데미가 참 좋죠. 예. 메이 디셈버도 곧 시사회가 하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영화 굉장히 오동나무님 많이 네.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기획전 같이 찾아보시면 정도면 시네필이 아니신가 싶고 아까 안군이 이제 다음 댓글은 오동나무님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네 감사합니다 할 뻔했어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댓글은 코니모지님이십니다. 네. 200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00화 기념으로 뭔가 스페셜한 에피소드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또 뭔가 평양냉면 같고 유자차 같은 평소와 다름없는 담백하고 재밌는 방송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구님께서 추천해주신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챙겨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농담 좀 섞어서 로얄드 달이 저의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책을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원더풀 스토리 오브 더 헨리 슈거 앤 식스 모 요게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가 포함된 단편집입니다.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그 어린 나이에 진지하게 불 끄고 촛불 계속 바라보는 거 따라해봤습니다. 단편 영화는 웨스 앤더슨 특유의 색감과 배우들은 너무 좋았는데 나레이션 읽는 거는 몰입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된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 뭔가 책은 내 속도로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말도 엄청 빠르다 보니 오디오북을 1.5배속, 2배속으로 듣는 느낌이었달까요? 나머지 단편들도 짬날 때마다 챙겨보려고 합니다. 201화는 듄 파트 2로 가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알 수 없죠. 그렇죠. 다음 주에 개봉이죠. 네. 네. 이미 보셨다고 그러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알 수 없다는 말씀은 조금 아웃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절대 다수가 만약에 민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파묘를 했는데 또 오늘 방송이 뭐 평양냉면처럼 슴슴할지 아니면 뭐 무슨 냉면이라고 할까요? 함흥냉면처럼 약간 좀 자극적일지는 부인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호러 영화는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팟빵인데요. 아마도 처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상큼 따구님이십니다. 영화 보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채경사에서 상세한 감상평 방송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순읍의 연기와 각본이 다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법정극이지만 진범을 찾는 것보다는 각자의 시각에 의해 규정되는 진실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평이하고 단편적인 영화 속에서 가끔 이런 작품을 보는 건 새로운 전환도 되고 영화 이면에 있는 이야깃거리를 채경사 같은 방송을 통해 듣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화 많이 소개해 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올려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이 추락의 해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뭔가 그랬던 것 이 같아요. 영화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 추락의 해부의 좋아요가 언제 이후로 제일 많아? 지금 34개잖아요. 좋아요가. 그리고 네. 재생수도 되게 빨리 200회를 넘겼어요. 오디오 클립 기준으로. 아 그렇구나. 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입니다. 설 연휴 일요일 밤 리바운드를 봤는데 이게 또 실화였군요. 내용을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뭐 완전 슬램덩크의 재림이라 할 만합니다. 뒤늦게 봐서 아쉽지만 또 이렇게라도 놓치지 않고 몰입해서 보니 좋습니다. 근 20년 농구 좀 즐겨본 입장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감탄했어요. 지난 덤머니 관람평의 백미는 롤린 부분 나름 개그 쳤던 건데 하필 진행을 위해 편집당하다니 아쉽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요 파트도 편집해버릴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사무총장님께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그 상처를 받으실까봐 저도 이 개그를 보고서 제가 못 살릴 것 같아서 아쉽게도 조금 편집했던 점 총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댓글 가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이번 총장이란 회차는 소리만 들어도 요즘 아우 경기 날 것 같아. 가시죠. 네, 벌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이번 회차는 영화를 보고 나서 듣느라 2월 12일에 들었습니다. 조조로 7시 5분 거를 봤는데 졸릴까 걱정했지만 자연스레 집중해서 보게 될 만큼 재밌게 봤어요. 제 의견은 안구님과 비슷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불균형이 심해서 누가 더 인내하는지, 누가 더 배려하는지에 따라 관계가 오래 유지되거나 절연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부부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한쪽은 더 많은 희생과 인내,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해소하기도 어렵고 자녀 양육은 노력한다고 문제없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쳇바퀴를 매일 잘 굴려야 하니까요. 암튼 영화를 보고 나니 홈스쿨링 같은 어려운 길도 가지 말고 교통 불편한 외딴 곳에 살지도 말고 집수리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삶의 짐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거의 평범한 가족을 봤는데 좋았습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200회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평범한 가족이 무슨 어떤 영화죠? 이게 찾아보니까 독일인가?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국가 영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추락의 해부를 제칠 올해의 영화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방금 노시스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7시 15분 생각보다 5분 빨리 왔네요. 네. 자 일단 빨리 인사부터 해. 안녕하세요. 그럼 요 댓글 마저 읽고 할까요? 네네. 네.
추락의 해부를 제칠 올해 영화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추락의 해부가 여러 담론을 담아내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언어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단절,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 페미니즘, 장애인, 성소수자, 이방인에 대한 시각, 매스컴과 사법체계의 문제 등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온갖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다가 다시 수습하면서 나아가는 게 부부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이고 애는 놔둬도 알아서 큰다고 생각하는 저희 아내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나의 올드오크 보고 들어가려고요. 바람대로 무덤 파러 가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다음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내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임을 해야 된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부의 일은 어. 그냥 두는 걸로. 자, 노시스 우리 전부 오늘 사실 200회라서 나름 또 인사를 했거든요. 뭐 처음부터 있던 멤버든 중간에 합류한 멤버든 오늘 차려입은 이유가 네. 있습니다. 아 진짜로? 뭐해요? 노래 한 곡 200회 하셨어요? 특집을 위해. 아니 노래 근데 옷을 입고 노래하는 게 본인이 빨갛고 아무도 모르지. 청취자님들을 위하여. 네. 뭐 빨가벗고 라니 지금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금 행행하는 이 세상에서 말이야. 어머. 자, 뭐. 빨리 나 뭐야? 자꾸 골로 가면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뭐라고 노래하라고요? 아니 아니. 네, 네. 뭐? 200회인데 예. 200회 인사 오늘 뭐 인사 겸 뭐 그냥 어차피 새로 왔잖아요, 지금. 오늘 인사 안 했잖아, 청취자. 예, 안녕하세요. 네. 다들 우리가 설 끝나고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십시오. 네. 200회 너무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자, 다음 댓글 가시죠. 네, 다음 댓글은 조한나님이십니다. 추락의 해부는 2024년 이제 시작이지만 아마도 제 올해 베스트 리스트에 벌써 넣어도 좋을 영화였어요. 예상과 다르게 말이 많은 법정 영화였지만 정말 한순간도 집중을 놓을 수 없는 긴장감으로 봤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처럼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제게도 너의 선택은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마치 저를 그 법정의 배심원 1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저의 책영 생활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와 책 가여운 것들이에요. 바튼 아카데미는 웃다 울다 너무 행복하게 봤고 책은 영화를 기다리며 읽고 있는데 책 자체도 기괴하고 웃음이 터질 만큼 재밌어서 영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화가 인스타로 확인하니 파미오 같던데 남편에게 같이 보자고 하고 주말에 예매해놨습니다. 무서운 영화 잘 못 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200회 축하드리고 파미오 에피소드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 댓글 고맙습니다. 역시 바튼 아카데미를 또 많이들 잘 보셨네요. 보셨네요. 이거 많이 봤네요. 네. 가연 것들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메이 디셈버 이런 거 다 보고 싶기는데 가연 것들이 책이 있군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네요. 추락의 해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게 지금 한 8만까지는 안 가고 8만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딱 8만, 7만, 8만, 10만까지 정도가 갈 수 있는 독립 예술 영화. 이 부분에 이 어떤 책영사단 분들 상당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한 이 정도가 갈 수 있는 독립영화 예술 영화를 선정을 해서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니모집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코니모집입니다.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달까 하다가 오랜만에 메일을 드립니다. 메일을 보내주시고 댓글을 추가로 달아주신 겁니다. 보낸 편지함을 우연히 보다 보니 2019년 9월 도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이메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이후 운 좋게도 책영사의 첫 구독자와 함께하는 에피소드에 초대해 주셔서 오프라인에서도 뵙게 되고 이후 소중한 인연도 만나고 인생의 중요한 여러 이벤트를 거치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제는 책영사가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199개의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를 제 맘대로 꼽아보자면 샤이하게 청취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을 달며 소통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었던 36회 카모메 식당 편. 카모메 식당 상당히 일찍 했네요. 그러니까요. 직접 녹음에 참여해서 영광이었던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96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시도했던 멤버별 단독 녹음. 그 중에서도 126회. 이게 라민님이 하셨던 거죠. 예. 네. 142회와 143회 중간에 새롭게 시도해봤던 책영사 라이브 듄 에피소드.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머지 에피소드들보다는 좀 더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예전만큼 영화관을 많이 찾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영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채경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그대로이니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다뤄주세요.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멤버 간 케미, 티키타카가 재밌고 그게 채경사의 매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199회 추락의 해부에서 저도 그 점을 많이 느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채경사의 가장 큰 매력은 듣기가 정말 편하고 있어 보이는 비평과 평론, 분석이 아닌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그렇지만 서로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편한 토크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방송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주변에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 보내주셨군요. 네. 우리가 있어 보이진 않나 봐. 그리고 있어 보이고 싶은데 사실 거기가 야마 아닌가? 사실 열심히 그렇죠. 준비했는데 우리 사랑만 뭔가 하는 좀- 거야. 우린 영화를 사랑만 해. 비평은 아니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의 삶의 일부라는데 음. 적당히 뭐 너무 넘지 않아주게 선을 여기도 우리 구역이 있는데 어. 조심해주길. 네. 코니버지님이 저희 송년회 왔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댓글 달아주신 것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음. 첫 메일 보내주셨을 때 아마도 그 언어의 정원 나왔던 그곳 가셔서 사진 찍었다. 그래요?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뭐 희한한 영화, 하여튼 희한한 영화라기보다는 거기서 영화를 보셨어요, 뭘? 무슨 맞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도쿄까지 저희가 가서 영화를 너무 보나? 궁금했죠.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막 영화만 보러 다니는 이런 부장가 하면서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기대를 했는데 뭐 현빈이야? 막 약간 이런 느낌. 현빈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맞아. 영화 드라마에? 그 드라마 뭐였죠? 어. 시크릿 가든 설마 시크릿 얘기하죠. 가든 너무 예전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벌써 얼마나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카모메 식당 때니까 음. 네 36회면 나 지금 헷갈리는 게 카모메 식당이 저 대학생 때 나온 영화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바로 그때 한 게 그때 아니라 한 게 아니야. 네, 아. 이게 그때 근데 아마도 왜 했지? 제 기억으로는 계기가 있어서? 저한테 음.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라고 그리고 뭐 아. 먹거리 같은 거 네, 하자고 먹거리 하더라고. 같은 거 아. 해가지고 카모메 식당이랑 아이디어 내라고? 네, 남극의 셰프들? 셰프 남극 요렇게 셰프? 제안했다가 요게 음. 선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됩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질문 드렸어요. 네. 카모의 식당 노시스 봤어요? 겁나 좋아해요. 오, 저 좋죠. 넷플릭스에서 아. 주기적으로 보는 영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죠. 네, 그 영화도 좋아하고 그 감독이 안경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을걸요.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영화인데 당연히 이 일본 얘기 영화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아, 봤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전국 같습니다. 아, 이게 레퍼토리네요. 카모메 식당 하면 안경. 접니다. 저 카모의 식당 그때밖에 안 보고 그 다음엔 안 봤는데 계속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화고 그 제가 거기 그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지만 카모의 식당 하는 그 일본 아줌마. 다난 배우. 씨, 네. 그 너무 이렇게 네,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고 네. 이 이야기도 정말 이것도 들었던 자주 것 같은데요? 나오는 에피소드. 이 얘기도 했나요? 그 아줌마가 늘 입고 나오는 그 꽃무늬 프린트 남방 셔츠가 너무 예뻐서 그 브랜드가 뭔지 찾아보기도 했다는. 그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따로 하셔가지고 따로. 코니모지님이 찾아줬습니다. 그 그 브랜드 기억나시죠? 맞아. 어떻게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바닥났어, 이제. 생각보다 큰일 가까운 났어. 관계인데요. 이 정도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저희 200회 꼭 200회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락의 해부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200회를 맞는 방송이 이렇게 좀 너무 쓸쓸하진 않아서 풍성해서. 풍성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 기쁨을 2주의 후원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죠. 저희 책영사는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이 지금 구독자 500명 됐는데요. 빨리 1000명 좀 채워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가 북무비42@naver.com입니다. 일로 메일 코니모진님처럼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요. 인스타 계정도 책영사라고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노시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트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오동나무님의 후원 금액을 보고 목이 메네. 목이 메이셔서 어마어마한갑지. 자, 그럼 2주의 후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3주 만에 소개해드리는 거라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200회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책북님이신 것 같아요. 맥스님 파묘하실 거죠? 책북님께서 5,000원 후원해 진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쪼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경혜영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재경이 형님. 감사합니다. 뭔가 이 라임이 예, 심상치 않고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위드무비 200회 축하라는 이름으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라떼님도 200_ 하얀 라떼라는 이름으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와, 너무 오, 감사드려요. 감동이다. 기본이 2만 원을 깔고 가네요. 빨리 300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200원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동나무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오동남님, 제가 아까 진짜 댓글 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할 뻔한 예, 주인공이십니다. 너무 이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저희는 막 되게 이렇게 물질적인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아니죠. 네, 네.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이면은 딱 리액션을 해주시는 아 게 그런가요? 네. 제가 아프리카 트위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구마님께서 네. 22,222원 후원해 아, 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회 축하해요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00원 티모시 샤르르 팡팡 마법을 보여줘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팡팡님, 티모시. 아마도 근데 그 왜 199회 199회. 아. 네. 아, 그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2만 원 라미 사랑 언더바 200회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뭐야?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정말 많은 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따뜻해졌네요. 네. 아유, 그러게요. 저희는 근데 뭐 액수 뭐 이런 건 전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네. 오동나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컨셉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뭐술 드시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네, 저희 후원 계좌번호는 33332034357666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메인 코스로 가기 전에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이번엔 3주인데요.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노시스가 뭐 말을 많이 안 했으니까 노시스부터 네네네. 가죠. 예. 네네. 지금 빨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살인자 뭐 이응난감? 이응난감을 그거 많이 보대요 요새.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맥주도 켈리만 마시고 손석구 빠입니다. 얼빠입니다. 얼빠가 뭐야? 얼굴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좋아하는 팬. 네. 그래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연출 이야기가 많던데 뭐 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약간 상상하는 장면과 현실을 이렇게 넘나들 때 굉장히 예기치 못한 방식의 연출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뭔가 새로운 걸 기다리는 관객 시청자 뭐라 해야 돼 넷플릭스 구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소구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막 기대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재밌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나쁘지 않았다. 흥미로웠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는? 이게 사실 웹툰 원작이라 네, 전 모릅니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시리즈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최우식이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그거 알아요. 되면서 그 뒤로 이제 근데 흑화되는 자기가 얘기인가요? 약간 흑화가 되는데 흑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죽을 다 만해. 일만 했다.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하다. 나는 약간 히어로다. 라는 식의 이런 걸로 흘러가는. 사적 제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재밌게 봤고 음. 근데 기대를 크게 안 해서 그런지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손석구를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최우식이 그 힘없는 연기가 너무 일품이었어요. 맞아. 이 역할에 제일 그런 걸 잘하죠. 잘해. 네. 이 역할에 눈풀리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할까? 맞아. 이 힘없음을. 그래서 되게 눈길이 갔고. 기생충도 약간 연상됐어요. 맞아요. 기생충 때 그 배역도. 원래 웹툰 원작으로 한 것 중에서 실망스러운 것들이 꽤 많았어서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거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몇 편이죠 이거? 8편인가? 꽤 되네요. 많네. 네. 6편인가? 많아. 저는 그리고 네.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그
예전에 JTBC에서 했던 크라임 씬이라고. 아, 저도 나오자마자 네. 이건 TV행에 있죠. 그렇죠. 맥스 모르세요? 나 몰라.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아니 그 크라임 씬이라고 이 약간 범죄 추리 수사물을 좋아하는 이 덕후들에게는 굉장히 근데 그때는 약간 쌈마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6, 7년 전에는 약간 초반에는 그랬죠. 소품이나 의상도 좀 약간 이렇게 오히려 근데 그렇게 막 좀 그 맛이 있었죠. 부족한 듯. 맞아. 그리고 그때 막 그 당시 박지훈 씨 이번에도 나오지만 박지훈 씨나 그 장진 감독이죠. 네. 두 사람 호흡도 막 재밌고 그 하여튼 굉장히 매니악하게 인기가 있었던 그 시리즈인데 그게 이번에 리턴즈로 돌아와서 그게 지금 한 주에 2편씩 이렇게 찔끔찔끔 공개가 되고 있는데 기다려서 잘 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 새 시즌이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6, 7년 만에 공개 다시.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네. 완전 극장은 안 가고 그냥 저기서 했네. 네. 안군. 저도 극장을 가진 않았는데 영화 3편 봤습니다. 음. 책을 봤어야 되는데 책이 안 잡히더라고요. 일단 넷플릭스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맞아. 재밌다더라. 네. 아, 저 그냥 이렇게 썸네일 올려놓고 예고편 보다가 그냥 바로 봤어요. 이 어쨌든 그 얘기지 않습니까? 위아더 월드 만들어지는. 안군은 그 세대가 아닌데. 그 세대 우리가 아니죠. 완전 그 위아더 월드 그 세대인데. 우리요? 뻑하면 누구 말하는 거지? 이쪽인가요? 모른 척하고 있어. 저도 그 세대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막 동경했던 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뭐 라이오넬 리치가 마이클 잭슨이랑 어떻게 곡을 만들었는지도 나오고. 그런 게 나와. 그리고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랑 프린스가 이런 라이벌 구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위아더 월드를 만들 때도 프린스 파트를 남겨두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도 담겨 있고. 그게 라이벌은 라이벌이었는데 그냥 파퓰러한 측면만 따지자면 사실은 프린스가 좀 상대가 안 되고 그쵸. 약간 그 조용필과 왠지 뭐 좀 전형록의 관계라고 할까? 둘이 한때는 뭐 이렇게 뭐 몇 년도에 모래 가수에서 뭐 서로 겨루기도 했지만 결국 뭐 조용필에 빗대지는 않는 대중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남진과 얘기예요. 나오나? 남진과 나오나. 근데 저기 맥스 그 말씀하신 세대는 아니어서. 어머머 이렇게 빠져나가네. 어이없어. 근데 지금 맥스 말씀하신 취지가 그럼 마이클 잭슨이 누군 거예요? 더 높다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조용필이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프린스는 아, 약간 프린스는 약간 전형이에요. 예술적인 약간 조금 뭔가 그러니까 힙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 약간 그런 계통이었지.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여튼 뭐 그게 100% 대입되진 않아요. 조용필과 그쵸, 그쵸. 전형록하고. 네.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네. 보고 나서 한동안 노래를 계속 듣게 됐는데 특히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그 스티브 페리라는 분. 스티브 페리. 네, 이분이 락 밴드 보컬,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던데, 이분 목소리가 진짜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성시경을 먹을 텐데 김범수 씨가 나왔는데 우리 또 우리나라 최고 보컬리스트 김나박이 박이.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걸 방금 안구 말씀하신 그걸 언급하면서 아 그래요? 자기가 울었다고. 아. 그래서 봐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진짜 대단한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음. 막 주변 거기에서 막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막 이렇게 모였으니까 신나니까 술 마시고 해야 된다 하는 가수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넷플릭스에서 조던 가지고 다큐 만들 때도 그런 생각했는데, 예. 대체 이런 거를 만들려고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료가 있다는 게 네. 그때 핸드폰도 막 쓸 때 아닌데. 네. 일단 요거 하나 보고 그리고 파묘를 보기 전에 장재원 감독 작품을 봐야겠다 싶어서 사바하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바가 실망스러웠어? 네. 사바는 어디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 넷플릭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싼 배우들이 안 죽어요. 뭔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뭐 죽거나 피해를 볼 법도 한데 안 죽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조금 자극적으로 가도 되지 않았나. 이 뭐지 테마만 오컬트이지 너무 조금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파묘는 자극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파묘 얘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바하를 보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튼 요거 보고 놈놈놈을 봤습니다. 뜬금없는데? 오, 놈놈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도 그냥 뜬금없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옛날에 안 봤었어요? 안 봤어요. 아, 네. 재밌지 이거. 그래서 음악도 신나고. 네, 음악도 신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캐릭터나 이런 것도 되게 통통 튀고 음.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 세 편 봤죠. 정우성 씨가 그 말 타면서 총 돌리는 총 장전하는 장. 네, 그거는 두고두고 그 무술 아. 감독들이나 액션 감독들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영화사의 정말 제일 훌륭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한번 그러니까 없다가 해보자고 했을 때 정우성 배우가 한번 해볼까요 하고 그 자리에서 했다고. 역시. 대단한 저 것 손석구 같아요. 다음으로 정우성 좋아해요. 저는 정우성이 원전데요. 아, 역시. 이렇게 세 편 봤습니다. 네. 자, 라미는 어떤 생활을 네,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살인자 이혼한가? 이혼난건 봤고 그다음에 크라임씬 리턴즈 저도 음. 너무 팬이라서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저도 봤습니다. 누가 나오는 건데 그거? 지금은 원래 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즌마다 멤버가 바뀌긴 해요. 근데 안 빠지고 나오는 멤버는 박지훈 장진 씨랑 장진. 장진 감독. 네. 아니 장진 감독이 아까 나 그래서 감독을 했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나와요. 출연진으로 나와요. 나와요. 아주 넉살 좋은 중요한 네. 멤버입니다. 되게- 장진 연출은 감독이 누가 했는데? 빠지면 연출은 JTBC 예능 PD. 출신의 어. 예능 아 PD가. 그래요? 네, 네. 아 수감의 이거 예능 만들. 감독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이에요? 네, 예능이에요. 예능이에요. 아 예능이야. 네. 근데 아. 하나하나 그 완결된 그 추리를 끝내는 방식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네. 서로 연기를 해가면서. 근데 근데 전혀 짐작이 안 가. 이거를 크라임씬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맥스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앞으로도 보시지 네, 않으세요. 아마 그렇구나. 아예 또 괜히 약간 힘 취향이- 처음 듣는 느낌인데? 취향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괜히 제가 열심히 시즌마다 설명해줬네. 말했어요. 심지어 난 이게 예능인지도 몰랐는데. 아유 저런다. 슬프다. 음. 그리고 원카를 저는 음. 영화관에 아, 가서 원카.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대보다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티모시 다 잘 어울리고 재미있었고 책 잘 살렸고 다 알겠는데 왜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게 정말 특별한 노래가 있어서 그러니까 움파룸파 좋았는데 그 처음 찰리의 초콜릿 공장 움파룸파에 비해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빨리 할 때 부르는 스크럽 이 노래가 더 남으면 남았지 어떤 노래를 들으라고 이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었지? 라는 의문이 그치. 티모시가 남았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잘 부른다는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레이니데이 뉴욕에서 그냥 혼자 피아노 치면서 웅얼웅얼거리니까 네, 그게 더 그거는 그냥 나았던 어울리는데 것 같고. 이거는 정식으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발성은 성량은 안 되지. 그리고 앞선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는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제 뇌리에 남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다람쥐가 갑자기 확 달려드는 장면이라던가 그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풍선껌을 부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특별히 남는 장면 없었어요. 감독이 좀 약했나요 이번에? 근데 진짜 막 색감도 화려하고 그래. 정말 잘 살리긴 했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 아마도- 정정훈. 맞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예전에 봤던 그 시절의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팩트를 지금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을 그 사이에 제가 봤겠죠. 그거를 이기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느낌이 조니 뎁 들었어요. 편을 안 봤다면 재밌게 봤을 수 그랬을 있겠지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도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300만 가깝게 가고 있나? 그래서 어쨌든 뭐 흥행은 괜찮게 가고 네, 있어요. 올해 아마 시리즈 나오면 다들 네. 보실 것 같던데요. 올해 세계 박스 오피스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영화일 거예요 이게 아마. 또 티모시 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나타나서 뭐 티모시 연타석으로 계속 등장하고 또 다 워너 영화예요 이게. 둘 다 워너가 지금 완전히 연초부터 힘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파묘를 보기 전에 어떤 걸 하나 볼까 사바는 최근에 봤어가지고 하다가 랑종을 왜 그렇게 뛰었어? 아니 왜냐면 이게 똑같이 오컬트인데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의 오컬트거든요. 잠깐 여기서 네. 그 사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엊그저께 이 대화를 했는데 저랑 안구는 봤어요. 랑종을 네. 맥스는 당연히 안 보셨고. 당연히 안 봤지. 랑종을 그때 채경사에서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했다가 안 해가지고 저랑 라민님만 따로 맞아요. 보고 오자 그랬어요? 포기하고 라고 막 했었어요. 하고 네. 혼자 끝까지 안 하고 저 그때는 없었지만 누군가 한 분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채경 생활로 넘겨야 된다. 아 근데 생각해봐. 맥스가 만약에 그렇게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봤다고 쳐. 그것도 재앙이야.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아마 우리를 방송에서 원망했겠어. 얘기했을 때 랑종은 보실 수 있는 장르는 아니에요. 맞아. 맥스는 맞아. 아팠을 수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갑자기 막 뭐 심장이 아프시고 그게 만약에 녹음됐다고 생각해봐. 그래. 얼마나 재밌을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랑종을 보고 갔는데 확실히 너무 결은 달랐고 이건 파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바도 넷플릭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사바 네. 다 있구나.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많이 언급해주신 바튼 아카데미 봤고요. 이게 진짜 안군이 뭐 겨울이면 러브레터 본다고 하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 얘기거든요. 사실 나 왜 이게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꺼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건 전혀 없어. 가족 얘기인가요? 가족 파탄난 가족 얘기지. 어. 왜냐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 폴 지아마티 여기는 가족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목이 그 홀드 오버스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명한 그 유료 기숙학교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애들 다 집에 가잖아. 아. 근데 가정황편상 집에 못 가는 애들이 남았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이 폴 지아마티인데 이 좀 원칙주의자 꼴통 선생님이거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막 이렇게 그런 너무 예측은 가능해. 약간 약간 느낌은 그린북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뭔가 따뜻하게 가는. 근데 1970년을 너무 잘 재현했고 스토리 자체가 알렉산더 페인 몰락 뭐 그쵸. 중견 감독이고 너무 이렇게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미코라는 일본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되게 괜찮은 영화 같아요. 근데 막 절반을 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영화 같은데 전개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나왔어요. 자면서 느낌은 받았어. 자면서도 그 느낌을 느낌은 받았어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포스터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야 그 반에서 오지. 그 영화를 본 반. 되게 엉뚱한 영화인데 아미코라는 그 뭐 초등학생인데 되게 여자애가 엉뚱해요. 정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반을 졸아가지고. 그리고 듀 파트 2를 봤습니다. 그 여러 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1편보단 좋은 것 같다. 제 생각이야. 오. 1편보단 그러니까 낫다. 막 네. 다크나이트 얘기가 나오고 그런가 보네요. 다만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뭔가 화보를 보고 나온 것 같은. 뭔가 이런 이미지가 그냥 너무 많이 남는. 이거 화보를 보고 나온 것 같은. 그 한 컷 한 컷은 너무 예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1편보다는 확실히 여러모로 뭐 음악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뭐 스펙터클도 그렇고 1편이 워낙 빌드업이 되게 네네. 오래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막 펼쳐나가는 거니까 그런 게 또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군이 보는 아까 그 뭐죠 그거 제목 그 넷플릭스에 있었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그거를 보기 전에 애플 TV에 있는 1971년 음악이 모든 것을 바꾼 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1971년이 팝 역사상 가장 로큰롤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작품들이 뭐 비틀스, 쏟아져 핑크, 나오던.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등등 해가지고 터져 나온 시기거든요. 그 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애플 TV에 7개인가 8개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봐야 될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요. 책을 그래서 바이닐 앨범 커버 아트라는 그 혹시 그 닥사이더 오브 더 문이라는 핑크 플로이드의 네. 앨범 아시나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앨범이죠. 무려 200주가 400주인가 빌보드 앨범 탑 200에 올랐던 하여튼 뭐 엄청난 곡인데 그 앨범 커버가 유명한 게 그 프리즘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커버를 만든 데가 디자인 그룹이 힘노시스라는 건데 거기 멤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오브리 파월이 쓴 책이에요. 일종의 화보 같은 책인데 이것도 그러네요. 앨범 사진이 쭉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어떻게 만들었었고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등등등등 해놓은 책 요걸 읽었고요. 그다음에 페인트 잇 락이라고 남무성 씨라고 재즈 만화 그다음에 만화도 그리지만 재즈를 잘 아는 MM 재즈를 아마 재즈 잡지를 뭔가 이 양반이 하나 창간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린 락 역사를 쓴 책 2권 중에 첫 권인데 요걸 읽었습니다. 제가 이 그 바이닐 앨범 커버 아트 그 힘노시스라는 그룹이 이제 곧 그 서촌에 있는 그라운드 시소에서 전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오브리 파월이라는 분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이분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요새 이제 공부를 좀 하느라고 관련해서 지금 좀 저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영화 한 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냐? 올해 본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최고고 이 올해가 가더라도 올해의 베스트를 꼽는다면 이 영화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파묘인가요? 파묘.
네, 재밌네요. 아, 개봉했어요. 어제 개봉했고요. 수요일 날 개봉했고요. 오키쿠와 세계라는 사카모토 준지라는 일본 감독 영화고요. 나는 이 영화 갑자기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이 갑자기 GV를 같이 한다고 떴길래 역시 본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뭐가 꽂힌 게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내용은 에도 시대의 똥퍼 얘기거든요. 똥 푸는 청년들. 네. 과 그다음에 그 사무라이 집안의 외동딸의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일종의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의 문제, 그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인분을 갖고 밭에다 놓고 그걸 다시 채소를 기르고 그걸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러브 스토리와 유머를 섞어서 했거든요. 흑백 영화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흑백 절대 칙칙하지가 않고 영화 짧네요. 게다가 1시간 반 정도 하고. 네. 이 영화는 정말 그리고 여우 오키쿠가 이제 배우 이름인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배우가 23살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상, 여우주연상 받은 작은 집이라는 영화로 쿠로키 하루. 쿠로키 하루. 네. 그 중세를 찍자라는 그 만화도 있고 시리즈도 있어요. 그 아마 넷플릭스 텐데 그것도 찍었고 그다음에 그 행복한 사전 저도 네. 이거 봤었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도 한번 드렸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기도 주연. 나 얼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 배우더라고요. 립바닝클의 신부에도 나오네요. 네,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지금 일본을 거의 대표하는 배우로 올라서고 있는 젊은 배우로. 키키기린이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배우라고 얘기한 그 배우거든요. 영화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만 거의 지금 한 50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빨리 오늘의 메인 이벤트 최경사의 선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메인 코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자, 200회를 맞은 최경사의 선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영화죠. 장재현 감독의 파묘입니다. 라미가 이제 이런 오컬트 영화 무서워서 못 보잖아요. 이건 참 힘들었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올 뻔했고 그렇죠. 진짜 지를 미안해요, 뻔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뭐 지금 우리가 2주의 최경생활에서 얘기했듯이 2015년에 만들었던 검은 사제들로 540만이나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540만이 들었어? 좋아하는 팬으로서 납득이 안 되나요? 참 납득이 안 1000만이 되네.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그게 아니죠. 우리 같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만 봐야지 이런 거. 지금 너무 완전 많이 검은 봤다. 사제세요. 그리고 2019년에 사바하로 2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오컬트 영화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재현 감독한테 이 검은 사제들은 이 카톨릭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바하가 약간 불교 뭐 이런 쪽 얘기라서 네. 이번에는 약간 무속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럼 이슬람으로 가냐고 한번 물어봤죠. 어머머머. 그렇게 네. 물어보셨다고요? 네. 물어볼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것도 엄청 아니고. 이제 썰렁하게 그렇게. 네. 납득이 가네요. 실제 일어난 일 맞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네. 이게 진짜 호러네. 진짜 무슨 소름 돋았다. 진짜 자, 이번에도 장재현 감독이 파묘라는 제목만 들어도 그 으스스한 그런 영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개봉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33만 명이 들었어요. 이게 30만이 개봉일에 넘은 거는 작년부터 해서 범죄도시 3하고 밀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와. 저는 사실은 이게 예매량이 한 30만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예매량은 계속 탑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보기 말해서. 힘들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진짜? 네. 그래도 뭐 한 15만, 20만 이 정도 될라나? 사실은 이 장르가 뭐 그렇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도 했듯이 기대는 높았긴 맞아요. 했지만 네. 그건 그냥 오컬트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지. 이게 33만이면 이게 평일날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갔다는 얘기라서 참 기대 이상의 수치였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호불호를 타는 그런 장르 영화일 수도 있어서 적어도 한 일주일은 좀 지켜봐야 이게 대박일 것인지 아니면 첫 끝발이 개끝발일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장재현 감독 기존 영화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못 본 입장에서 이런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오컬트 영화는 그 험한 것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부터는 스포가 되죠. 그렇죠. 네. 스포 고지 감사하고요.
실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포가 아닌 게 이게 이미 도하 일간지에 다 이렇게 썼어. 이미 다 썼어. 기사 나왔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중반 이후부터 그 험한 것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영화가 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약인지 독인지 잘 모르겠고 아유, 그거 지금부터 나오지. 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군의 비하인드부터 듣고 가야죠. 네, 후딱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 장재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81년생이더라고요. 경북 영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05학번이에요. 아 이거 어디서 뭐 하다 오신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91년생. 그러니까 원래 아니, 81년생이면 81년생. 나이로만 치면은 00학번 그렇죠. 즈음이어야 되는데 늦게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아 어디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를 일단 했대요.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길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영화를 좋아하기만 했지 영화 촬영 현장을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나 영화인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에 영화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해서 학과를 고르고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학과를 하고 고르고. 네, 군대에서 입시 준비를 해서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보니까 영주 출신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고등학교까지 영주에서 다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그 영주 출신인 거예요. 영주 하면 이제 부석사 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운이 그 동네에 부석사 올라가고 싶은 무량수전에 딱 보면 근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예, 집사님이시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와 근데 황당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톤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입학을 하고 나서 동기들이랑 5년 차이가 나잖아요. 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열등감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빨리 찍고 싶은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학 생활할 때 많이 못 놀았다고 합니다. 그게 뒤늦게 와서는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바로바로 공부만 하고 그다음에 영화만 찍고 2년 정도는 혼자 막 이것저것 해봤대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업영화 연출부 감독을 조감독을 경험하면서 이 상업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무슨 영화를 연출부 조감독을 했던데? 네, 2011년에 특수본 연출부 소속이었고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도 그래요? 연출부였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에 첫 장편 상업영화 검은 사제들을 데뷔하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재현 감독은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종교색에 굉장히 짙은데 살던 곳이 영주시가 워낙 시골이라 그 안에서도 그 민속적인 그리고 토속적인 장면을 많이 접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그래, 맞네. 네. 마을에서 100년이나 된 무덤을 파서 옮기는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 영화를 찍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와 고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장의사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거의 다 땄다고 합니다. 실습 몇 시간만 더 채우면 수료한대요. 그리고 본인은 영화를 찍을 때 이런 호러 영화에서 귀신들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자기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 강시 선생 시리즈나 바넬싱처럼 캐릭터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영화에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컬트입니다. 많이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무속적인 굿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컬트는 우리나라 말로 신비주의, 신비학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서양에서 주술이나 유령 같은 영적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용하려는 신념을 말합니다. 강령술이라든지 부적, 주술, 악마학, 연금술 이런 것들이 있죠. 장재현 감독은 이 오컬트가 현실 판타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CG를 지향하고 실제로 제작해서 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홀령 사진 같은 경우도 CG 없이 실제 배우가 한 6시간 동안 분장을 해서 흐릿하게 찍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거대한 불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CG 없이 직접 촬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거 깜짝 몰랐다. 놀랐거든. 그거를 음. 처음 봤을 때 제가 이 영화 2번 봤잖아요. 네. 근데 완전 CG라고 생각했거든. 음. 저도 그때 그 인터뷰하다 알게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크리처도 네. 그 실물이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김고은 씨한테 아니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저 크리처를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했냐고 하니까 그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할 때 그게 참 그 점은 놀라워. 대단한 제작비에 거죠. 상당 부분이 들어갔대. 그 도깨비를 보여주느라고. 실제로 거대한 굴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크레인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크게 한 3가지의 무속 장면이 나옵니다. 대살굿, 그리고 혼부르기, 그리고 도깨비 놀이. 지금 예고편에 등장하는 대살굿이 황해도 지방의 굿 중에 하나인데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굿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선 돼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춤을 추세요. 그게 대살굿, 타살굿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게 나오고 그리고 영안실 장면에서 등장하는 혼부르기. 아 그게 네, 초혼이라고도 하는. 아. 네. 뭐 김소월의 시 초혼도 있죠. 거기서도 장윤정 노래에도 있어. 네. 말 그대로 홀령을 부르는 행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도깨비 놀이가 등장하죠. 제주도 전통 굿입니다. 아, 병원에서 뭐 굳이 김신영 배우, 아니, 맞습니다. 김선영 배우 나오는. 김선영 배우 네. 나오는 닭 아. 갖고 막 하는 거? 네. 발에다가 닭 이제 나오기 써놓고. 전에. 닭 나오기 전에 떡이랑 이것저것 갖다 놓고 3명이서 약간 연극 할아버지 하듯이 하듯이. 했었던. 아 그게 진짜 있는 거라고요? 네, 요게 제주도에서 영감놀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감이라고 하는 도깨비를 대접할 때 하는 굿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감이 좋아하는 수수떡이나 돼지고기 같은 거를 두고 영감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내서 같이 대접해주고 영감을 데려가겠다 하는 식으로. 이 무속의 세계도 참. 아 이거는 근데 말을 안 했으면은 아쉬울 뻔했다. 그러니까. 응. 여튼 요런 연극처럼 공연해서 환자의 치유를 하는 이 전통 굿도 등장한다. 그 장면도 진짜 재밌었어요. 네, 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네. 자,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봤고요. 라미의 시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차피 뭐 우리가 계속 깠잖아요. 다 네네네. 스포죠 뭐. 네, 다들 방송을 어. 영화를 보고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일단 줄거리 소개랑 오늘은 이 영화를 조금 재밌게 보는 팁도 마지막에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는 무당이랑 풍수사, 장의사 이들이 한데 모여서 어느 한 무덤에 연관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묘자리가 좋지 않다는 한 가족의 조상묘를 파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오늘은 주요 등장인물 4사람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영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무당인 김고은과 신내림을 받은 무당 보조 이도연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서 한 부유한 한인 가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집의 고민은 장손이 모두 되게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특히 막 태어난 어린 아이마저도 이로 인해서 매일 우는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이 가족은 무당인 김고은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고은은 이게 조상의 묘자리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비싼 돈을 받고 묘를 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김고은 이도연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 2사람은 풍수사 최민식과 장의사 유해진을 찾아갑니다. 2사람 모두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전문가예요. 김고은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둘은 일단 돈 되는 일이라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집안 할아버지 묘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묘자리는 산 꼭대기라는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풍수사인 최민식이 봤을 때는 최악의 자리에 위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최민식이 이번 일을 하지 말자라고 처음엔 말립니다. 근데 김고은이 묘를 옮길 때 굿을 같이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설득을 해서 파묘를 진행하죠. 겨우 묘자리에서 파내려온 관을 가족들은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화장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사고로 이 관이 열려버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홀령이 다시 가족들을 공격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사고는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이죠. 욕심쟁이. 그 장의사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장례. 그러니까 화장터에 장례식장 네. 그 직원이 몰래 들어와서 그걸 열어버리는 거죠. 거기 뭐 안에 뭐라도 있을 비싼 거 몰아봐 있을까 싶어서. 봐. 네. 근데 어쨌든 이걸 해결하고자 겨우겨우 관을 화장시킨 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안도를 하지만 사실 첫 번째 파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죽임을 당한 가족은 조상이 친일파였고요. 그 관 밑에 숨겨진 더 큰 관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관은 사람이 매장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대하고 너무 크죠. 네, 수직으로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풍수사 최민식은 이 관이 더 수상하다라고 느끼고 태워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이 관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가 탈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당 보조인 이도현이 크게 다칩니다. 알고 보니 이 존재는 이제 사무라이 정령으로 도깨비 귀신이에요. 일본의 도깨비 귀신인데 혼이 물체에 붙어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고 이런 존재를 만들어낸 거는 과거 일본의 음향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호랑이 형상을 닮은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사무라이 정령을 가두고 전기를 끊어지게 만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찾아내려던 민족 투사들을 방해하려고 친일파 가족의 조상묘를 그 위에 올려서 눈속임을 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겉에 있었으면은 민족 투사들이 다 파냈을 테니까 그거를 속이려고 한 거였던 거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존재를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허리인 처음 그 묘자리로 향하죠. 괴물처럼 형체가 있는 사무라이 정령을 없애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들. 사실 사무라이 정령 그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놓는 새 말뚝이었고 풍수사 최민식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정령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회복한 뒤 일상에 돌아오게 되고 카메라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다시 비추면서 막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밌게 보는 팁은 이 영화를 보시다가 자동차 번호판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나 이거를 그래요? 관람팩으로 갖고 왔어. 그래요? 그거 네. 빼고 갈까? 아니요, 자동차 번호판을 보시면은 재밌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장의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의 간판, 그 장의사 일을 하는 간판도 숨겨진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간판이죠? 간판이 의열 장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의혈 장의사? 의열 장의사. 사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름들도 맞습니다. 사실 네. 아 그런가요? 네. 봉길의 성이 뭘 것 같으세요? 봉길이 네. 그 그러네. 이도현이 한 그 네. 봉길이 김고은은 뭐야? 화림 아니야? 화림이죠. 네. 이화림도 그래요? 네. 그럼 최민식은 뭔데? 김상덕입니다. 네. 김상덕. 그것도? 네. 그거 뭔데요? 독립투사예요? 네. 김상덕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남극까지 유해진은? 가는 사람? 유해진 이름이 헷갈리네. 오영근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그런 게 있었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김민준이 나옵니다. 어, 배우 김민준 그렇다고 씨를 한번 하더라고요. 찾아보시는 것도. 김민준이 누구죠? 왜 약간 서양 사람처럼 생긴 네네. 그 배우 있잖아요. 네. 그 뭐지? 네. 저 뭐지? 어눌한 한국말 쓰는 아니요, 이분이 이 도깨비 귀신이 되는 장수에 죽기 전 그 형체로 잠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알아보기는 이 어렵다고 해요. 김민준이에요? 네, 바로 그 김민준입니다. 네, 저 GD 매형. 그렇죠. 어. GD 매형. 네, 이렇게 숨은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하니까요. 보실 그러네요. 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그 부분의 이야기가 헷갈렸는데 지금 듣고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본의 그 정령을 숨기기 위해서 그 위에 눈속임으로 얹었다? 네. 그러니까 못 건드리게 하려고 되게 그 높은 당대의 높은 사람의 그 것으로 일종의 방패막이를 한 거죠. 근데 이거 대사로 나오잖아요. 네. 엄청 노골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두 번 보셨다면서요? 옛날이고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 두 번 보셨다면서요? 설명이 너무 빠르더라고. 자, 남의 실업 잘 들었고요. 자, 총평부터 간단하게 좀 해볼 텐데요. 먼저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지금 그 사바하하고 검은 사제들을 다 봤어요? 네, 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네. 남인 당연히 다 봤을 네. 거고 저는 안구는? 사바하만 봤고요. 사바하만 봤고 잠깐만 안군부터 갑시다. 사바하만 본 안군.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바하가 봤어요? 실망적이어서 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저는 보고 나서 남들의 평과는 조금 반대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죠?
앞부분이 좋고 뒷부분이 별로였다라는 평이 다수던데 저는 앞부분이 별로였고 뒷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남달라. 난리 났어.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크리처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크리처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슴슴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크리처물로서는 충분히 특색 있는 되게 재밌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스님이 그 전부터 계속 깬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치, 등장하는 크리처라는 순간부터 얘기를 깬다. 두 번째는 썼을 거예요. 네. 깬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것이 어쨌든 뭔가 좀 등장하는 순간부터 예, 바뀐다 했는데 예. 저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나올라나 걱정 반 기대 반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제 만족을 아주 많이 해주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스타일이구나. 목도 잘라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케빈 인더우즈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뭘 크리처 좋아한다고요? 케빈 인더우즈라고 그게 뭐예요? 그 크리처물의 뭔가 이 클리셰들을 다 꺾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제목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사무라이 오니 비주얼도 상당히 좋고 그 거대한 사무라이 오니 앞에 무력화되는 인물들도 좋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명 정도는 죽었어도 괜찮았겠다. 그러니까 크리처물로서 크리처의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자가 등장해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이분 스타일이 안 죽이고 이들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해결하는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그 결말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도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슴슴했지만 후반부로 갔을 때는 제 취향에는 굉장히 잘 맞았던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시스는 이 영화 언제 봤어요? 저 어제 개봉했으니까 어제 봤죠? 어제? 응. 어제 어땠- 개봉했어요. 어땠습니까? 그 전작들을 다 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 입장을 아직 이렇게 딱 명쾌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말하면 오컬트를 보러 갈 때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맞아요. 네, 저는 좀 그 뿌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벌어질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영화는 그렇게 니주 깔잖아요. 그래서 실은 뒤에서 터뜨리려고 한 중반까지는 그냥 그 무겁고 힘든 그 분위기를 언제 나와 요 끌고 가다 이제 뒤에 팡 터지는 식의 구성인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그 샤프한 연출이 초반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 LA의 부호인 가정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잘 사는 집 막 이런 것도 막 인테리어도 보여주고 하니까 샤프한 미스터리 스릴러가 이제 초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배경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파묘를 실제로 하고 막 그 굿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가는 게 그 부분에서는 마치 막 데뷔 핀처 영화 보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 다 깠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그 구척 장신에 이제 네. 사무라이가 나와 버린 순간 못 볼 걸 본 것 같은 아니 저게 정말 저걸 정말 보여줘 버리면 어떡하지? 난 마음의 준비 오컬트에 왜 톤이 바뀌어 버리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 구척장신 괴물을 넷이 합쳐서 해치우는데 장르가 어벤져스로 바뀐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묘벤져스. 묘벤져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당혹스러웠다가 정확한 감정인 것 같고 내가 오컬트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한 장르는 아니었다. 근데 다만 이 영화 자체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면은 실험적이었고 실험적이다. 예. 그리고 이런 영화를 해야 한다면 이 감독이 하는 것도 괜찮다. 보세요. 이 스토리에다가 이런 식의 연출을 하는데 배우 넷이 유명하지 않거나 이 감독이 이름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다른 요소를 다 그대로 두고 그런 부분들 네임드들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되면 입지를 굳힌 감독이 세 번째 작품에서 이런 정도 도전하는 거는 반갑고 즐겁다. 그래도 이거를 도전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도전인 건지를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라미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파묘를 하자고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200회에서 파묘를 하게 됐고 네. 아유, 그 라미가 지금 어떻게 봤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해. 되게 부담감 느끼겠다. 굉장히 궁금해.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령보다 혼령을 좋아하는 파긴 합니다. 시각적인 것보다는 네, 분위기로. 네. 제가 그것입니다. 네네. 근데 크리처물이라는 게 사실 근데 오컬트에도 크리처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컬트인데 실제 그 나쁜 애들이 등장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서스페리아. 콘스탄틴, 서스페리아 또는 곡성도 그러네, 매우 그러네. 짧지만 그렇죠, 매우 그렇죠. 뭐가 나와요? 짧지만 곡성에? 뒤에 나와. 네. 마지막에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오컬트 물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등장을 그러니까. 시키기는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치,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내가 걔야라고 마지막에 등장만 하고 끝나는데 얘는 얘를 중반부터 등장을 시켜버리니까 얘가 또 하나의 주인공인 거예요. 크리처가. 그래서 저는 크리처도 근데 주인공이 될 때가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는 이 감독의 새로운 도전이자 국내에서도 크리처가 등장하는 오컬트물이 발돋움을 시작했다. 물론 지금 그런 보기에는 의미의 도전이다. 지금 보기에는 뭐야 저게 이러지만 시간이 흘러서 더 뭔가 발전하고 CG도 더 좋아지고 돈을 더 쏟아부을 수 있다면 되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사실 콘스탄틴 같은 영화는 굉장히 유쾌한 오컬트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국내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알리 핫바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 그런 크리처들 가지고 얘기를 이끌어 가잖아요. 크리처 스타일이었구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가 된다? 왜? 꼭 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감독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놀랐던 점은 이 감독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검은 사제들 사바 때는 각자 그 활용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묘에 와서는 풍수지리랑 전통 소재 접목까지 거기까지는 예상이 됐어요. 그 소재 봤을 때. 근데 여기다가 일본? 그러니까. 새말뚝까지 간다고? 새말뚝?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로 가지? 막 우리나라 애국심 약간 이런 식을 자극하려는 듯 하다가 안 하는 약간 이 경계선에서 머리를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근데 아쉬운 점은 곡성에서 그 쿠니무라 준이 괴스러운 모습을 했을 때 그게 저는 불편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무서웠어요. 진짜 무섭죠. 네, 근데 이 영화는 조금 아직은 어색한 면이 남아 있다. 그리고 왜 정령에? 그거를 그렇죠, 정령에. 그리고 그 실제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CG가 아니라 CG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더 어색했으려나? 약간 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 맥스님 보셨다는 버전이 궁금한데 되게 뿌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좀 애매했어요. 그게 무슨 뭘 뿌옇게 만들어? 크리처가 그 나올 때. 크리처든지 등장하는 혼령이든지 장면들. 등장하는 장면이 처음에 혼령 잘 안 네. 보이지. 너무 다 블러고 크리처도 나중에 가서 나오긴 하지만 초반에는 거의 이제 잘 안 보이게 하잖아요. 아마도 그 도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고 완전히 드러내기 어려워서 그랬을 텐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포적인 요소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오컬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바도 그렇고 검은 사제에서도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 감독 자체가 이 나쁜 존재가 인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잔인한 죽음이라든가 사실 곡성 완전 피바다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갈기갈기 죽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 무서운 영화 봐야지, 긴장된 영화 봐야지, 랑종 같은 거 봐야지라고 들어가시면 그런 영화가 아니네라고 의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그 거대한 크리처가 2명밖에 못 죽였어요. 맞아요. 그 앞에 맞아요. 친일파 혼령이 더 많이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서. 가족 3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도전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기대해 볼 법하다. 오컬트 분야에.
저랑 매우 일치하네요. 역시 라미님. 지금 내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한 거랑 맞죠? 다시 설명한 그거였죠. 뭐 혼이 이렇게 간 거야? 진짜 신기하게 똑같네. 내 할머니 말이 오셨네. 말이에요. 할머니 오셨어. 도전이군요 이게. 근데 이게 뭐 도전이라고 감독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었다. 이게 사실은 지적한 그 기자간담회 지적한 기자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갑자기 실제로 보여지니까 이게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라서 저 어쩔 줄 모르겠더라니까. 저걸 내가 봐도 되나? 그렇지. 거기서 조금 약간 라미하고 노시스가 다른 지점이 조금 있는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모르니까 장재현 감독의 답변은 나는 어쨌든 간에 뭐 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난 그 말이 알 듯 모를 듯 하더라고. 뭘 나간다는 게. 왜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근본이 없잖아. 이 장르에 대해. 본 게 없으니까 이게 뭐가 정석이고 일단 기본이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지? 이건 나는 되게 고민이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장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일단 이 영화를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 비슷하게 해왔던 그 다른 영화들과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 영화가 위치성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비교할 게 없는 거야. 비교할 게 없구나.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민자로 그냥 냅다 본 거죠. 냅다 본 건데. 처음 봤을 때 제가 그 약간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나오는데 그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좀 깼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근데 제가 처음 본 버전과 이 다시 본 버전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구성 자체도요. 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달라졌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처음 봤을 때나 두 번째 봤을 때나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비주얼이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CG를 그렸으면 어땠어? 그 얘기를 한 건데 나는 그게 CG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거를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걸 CG라고 생각했으니까 CG를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하기는 너무 어렵거든. 어렵죠. 근데 그게 실물인 줄 알았으면은 그거 다시 뭐 그래도 찍기는 어려웠을 것이나 어쨌든 그 비주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보니까 그냥 뭐 그거 나름대로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넘어가긴 했으나 어쨌든 그래도 좀 어색했다. 근데 그거를 도전으로 지금 크리처물로 받아들이는 의견들을 접하니까 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감독은 이 영화를 미스터리 버디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방금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스트버스터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미스터리 버디물이고 그래서 버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버디는 사실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 버디물이고 본인이 얘기하기로를 이거는 뭐 기사에 난 부분은 아닌데 이건 K-팝 무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K-팝 무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K-팝 무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딱 맡아가지고 탁탁탁탁 쳐내려가는 거잖아. 이것도 딱 그 구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오컬트 무비 보지도 않지만 이걸 보면서 오컬트라는 생각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감독이 그 부분은 정확히 의도했던 거였더라고. 이번엔 내가 정말 화끈하게 한번 이 코로나 때 만든 건데 코로나 다 축축 처지고 지치는데 좀 뭔가 이런 화끈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작심하고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재미없지는 않은데 꽤 연기들도 잘하고 재미는 있는데 이 장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굉장히 그런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독일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상영했을 때 관객 반응 중에 이거 캐릭터 사이의 역학관계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영화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얘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갑자기 느닷없이 김고은 나오고 가서 갔더니 막 최민식하고 서로 막 다 잘 알고 얘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고 관계는 뭐며 뭐 반말을 했다 존댓말을 했다 막 그러는데 전사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게 언젠가 조금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말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좀 약간
처음 봤을 때 구멍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의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감독은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래. 나는 막 불필요하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팅이 딱 되고 누가 딱 등장했을 때 김교훈 무당, 살풀이 그 대살구춤 장춘에 이런 그냥 느낌을 관객이 갖고 있으면 뭐 복잡한 그 캐릭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쫙 속도감 있게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저도 거라는 근데 거예요. 굳이 전사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의 과거 영화들 사바나 검은 사제들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딱 나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주인공들이 모두 그냥 캐릭터들도- 정해져 네. 있어요. 그래서 전작들의 중요한 게 캐릭터의 직업인 것 같아요. 직업이 실은 그 캐릭터의 전사와 뭐랄까 다 설명이 되어지는 직업들이잖아요. 신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뭐 일테면 저기 그 유해진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그래도 대통령의 염을 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그 능력치를 탑티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난 40년 동안 뭐 풍수사를 했다는 네. 등 뭐. 근데 그래도 안 나타나는 건 김고은 뭐 이런 애들은 도대체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지. 쟤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이 저 새파랗게 젊은 애가 저 돈을 받으면서 미국까지 막 출장 비행까지 가가지고 저런 걸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힘센 능력까지. 할매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얘가. 근데 그 힘센 할매도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플래시백처럼 처리가 되는데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뭐냐 저게 도대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장재현 감독의 영화들이 사실은 개연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물들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고 일단 상황 닥치는 대로 탁탁탁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재밌게는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맨 처음에 최민식이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말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가서는 야 이거 태우자. 우리 자손들을 위해 태우자. 막 이래요. 그치 그게 좀 거기서 약간 좀 캐릭터 분위기가 변도 갑자기 변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 할아버지 귀신이 화 나신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그 애기한테까지 가서 장손한테까지 가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 설명도 없지. 그냥 그러니까 뿔난 거예요. 그 화가 나신 건데 그냥 뿔나서 죽이고 싶다는 건데 뭐 그 고모님은 안 죽이고 애기는 또 위험하게 근데 하고 사실 귀신과 크리처에게 논리로 접근해서는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 만약에 이게 더 촘촘했으면 저희가 곡성을 봤을 때 느끼처럼 너무 소름 돋아. 그래 저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느낀 거는 번호판 정도였다. 그러니까 차 번호판 사실 정도였다. 저는 이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만약에 화나가지고 뿔나가지고 죽이겠다 하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별것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막 스트럭을 해야 되는 것뿐인 거죠. 그걸 보는 게 저는 이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 장재원 감독의 기존 앞에 오컬트에서 느꼈던 심심함이 그거를 그래도 뭔가 조금 낮추려고 하는 느낌?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식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붙여놔가지고 저는 심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고 뭐 논리 뭔가 이렇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부분이 되면 영화를 저는 약간 그 다음부터는 건성으로 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 장면을 즐기게 되지 여기에 막 푹 들어가거나 뭐 그거는 잘 몰입이 안 안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독은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그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것이 이제 뭐 악이든 무엇이든 그 존재 자체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보다는 그 존재에 대항하는 인간이 이 사람들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인간들에게 그럴듯한 직업들이 하나씩 있고 사바에서는 목사였고 뭐 그 앞에 신부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연성 종교인이니까 여기서 이제 풍수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저는 진짜 오컬트는 나홍진 감독의 그 곡성이나 그 뭐 랑종이냐 뭐냐 그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오컬트에 가깝고 애초에 이 감독을 우리가 오컬트로 분류했던 것부터 오류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네요. 소재만 그럴 뿐. 근데 그 진짜 보는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장재현 감독이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서 끝이 나잖아요. 영화가. 거기도 좀 약간 튀지 뭐. 네, 사실 비하면. 굳이 그 장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영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재현 감독은 앞선 영화들도 그렇듯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남았어. 하지만 우리 삶은 또 이어져.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그 최민식이 시집 항상 꼭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고. 약간 그런 주의를 가지고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순한 맛이라는 생각도 드는. 이 영화는 또 그리고 뭐 워낙에 뭐 저 최민식, 유해진은 베테랑이고 그다음에 뭐 김고은도 그렇고 저는 이도현은 몰랐다가 뭐 이번에서 처음 보긴 했는데 연기들도 괜찮았죠. 사실 아까 뭐 노시스가 이 배우들이 아니었다면 이 감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또 이 영화를 봤을까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땠어요? 배우들 연기 어땠나요? 인상적인. 좀 많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도 있었어요. 참 잘하던데요. 최민식 씨는 특히 저는 좋았던 게 막 옛날처럼 막 노량 막 이런 것처럼 올드보이 이런 것처럼 센 연기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무게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막 너무 막 힘주지 않는 그런 건달 연기라서.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거? 사무실 같은 느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뭐 좀 준비하느라고 넘버 3를 다시 봤거든요. 이렇게 막 빨리 막 돌려가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지. 진짜 그 넷플릭스 내려가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내려가서 내가 급하게 봤는데 거기서도 막 엄청 힘주고 나오거든. 근데 최민식 씨 이번에는 힘을 되게 많이 뺀 연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전에 또 마침 카지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비슷한 직전에 느낌이죠. 봐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 배우라는 느낌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머, 위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오컬트지만 유해진 씨가 이렇게 툭툭 한마디 해주고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영화를 굉장히 맞아요. 기름칠을 해주는 게 진짜 있잖아요. 제 역할 하죠. 참 잘하는 것 같아. 난 그것도 재밌었어. 김선영 배우가 우리 닭 죽이지 말자 그랬더니 교촌은 맞아. 교촌은 왜 그 먹냐. 김선영 배우는 딱 전화로 저는 전화 받았을 맞아. 때부터 나 그때부터 김선영 느낌 왔지. 근데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올까 안 나올까? 나는 전화로 그 특별 출연 네, 목소리만 특별 특별 출연한 줄 알았는데 나 연기 진짜 잘하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김고은이 굿하는 장면에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영화관에 뭐 하나 오는 거 아니야? 약간 생각했어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이게 너무 굿을 잘하니까 진짜로 혼이 오는 것 어디 아닌가. 혼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무서웠다니까요. 촬영 현장에서도 아마 그 김고은한테 뭐 최민식 씨가 야 너 투잡 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대살구 장면은 정말 잘 어마어마하죠. 네. 게다가 영안실 장면 때는 그 근처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 그 무당 선생님이 있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보냈대요. 네. 진짜까? 그 영화 홍보하라고 막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근데 그 마케팅적으로 얘기했을 때 김고은 배우가 본인은 몰랐다고. 왜냐면 그날 되게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되게 몸이 아팠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아주 지금도 오고 귀신 얘기하면 원래 귀신애들 들으러 와요. 아니 그리고 아주 잠깐 빨리 말하자면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근데 옛날 저희 할머니 동네에서 실제로 이런 굿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긴 해. 근데 그 사람들 나는 아직도 내가 본 게 현실이었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뭐 이를테면 뭐 흰 붕대를 확 던지면 그 붕대가 확 어떤 사람한테 가서 감기고 막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아니 그래서 내가 본 장면이 내가 지금 근데 꼭 이게 조작된 건지 그런 정도로 뭔가 하여튼 기이하긴 해요. 굿을 하는 그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늘 비과학적일 뿐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김고은 씨는 그 막 영상 통화까지 해가면서 이 동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막 해가면서 했다는 것이고 대살굿은 정말 잘했죠.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누가 또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했더니만 김태리 얘기도 하던데. 김태리 깜짝. 김태리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어울려. 김태리는 아니고. 진짜 화낼 뻔했어. 김태리 근데 눈이 너무 이렇게 또렷또렷하고 맑지 않나요? 그래서 그 누구랑도 이야기했었는데 검은 사제들에서는 또 박소담 배우였잖아요. 박소담 비슷하지 약간. 박소담도 그런 거 아니야? 이 감독이 이런 마스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김고은은 뭐 청순한 역도 되게 잘 어울리긴 한데 그 눈이 약간 묘한 데가 있잖아. 맞아요. 무쌍이라고. 그게 약간 멍하면서 뒤집으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표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너무 저격인 것 같고 감독 얘기로는 이 김고은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김고은 씨가 28인가 뭐 그런데 젊지만 베테랑이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 연기를 해가지고 워낙에 많은 역할을 해봤고 그래서 베테랑
이기도 하고 지금이 김고은의 전성기다.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혼 부르는 장면에서 노래를 직접 부른 거 아니에요, 김고은 맞아요. 씨가? 맞아요, 노래도 맞아요. 직접 했겠죠. 노래 그때 진짜 너무 잘하더라. 잘하죠. 노래 깜짝 원래 놀랐어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있던데요. 너무 네. 좋더라. 발음도 진짜 좋고. 혼이 올만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처음 볼 때 이도현 씨 연기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랬어요. 하셔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얼마나 못하길래 나도 하고 봤는데 아니 나쁘지 않았어. 잘 네. 맞던데요, 저는. 두 번째 볼 때는 괜찮더라고요. 또 근데 잘생겼잖아요. 희한하지. 잘생겼으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랬어. 더 글로리 때부터 팬입니다. 잘생겼어. 아 더글로리에 나와요? 그렇구나. 이 영화가 뭐 음악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효과들이 되게 좋죠. 네. 처음에 좋아요. 파멸하는 제목 떨어질 때도 그렇고 효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중간에 이게 부제들이 나와 네, 막 부제 그 너무 제목들이 많아요. 있잖아요. 6개의 난 이걸 왜 붙였는지를 음. 이해를 못 하겠어. 전 부제 그러니까 어차피 파트 앞뒤로 나뉘는 만큼 음, 그냥 2개로 해도 됐지 않았나. 저도 부제는 줄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자주 나와. 저는 다 빼도 되고 오히려 부제가 계속 방해를 해. 이게 맞아. 그게 유리하게 맞아요, 편집으로 맞아요. 잘 넘어가고 음. 있는데 갑자기 이로 들어와가지고 음. 오히려 그 흐름을 끌어먹는 역할을 해서 굳이 약간 이걸 할 필요가 겉멋처럼 느껴지기도. 약간 맞아. 뭐 근데 그런- 다 빼면은 음. 도깨비불 이런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부지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동티 나오잖아요. 동티 같은 거 본인이 설명해주지만 저게 뭐야 하고 들어오는 거랑 아예 없이 들어오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몇 개는 있었어도 괜찮은 몇 개는 있었어도 좋으나 지금은 너무 많다. 네. 네. 예, 그리고 혹시 뭐 명대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대사? 기억나는 라인? 저는 뭐 특별히 대사가 생각나는 건 없고 귀신의 대사? 진격해라. 앞으로 가야 한다. 나는 그거야. 은어가 뭔 맛이길래 저렇게 은어랑 참외를 가져오너라. 은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은어가 뭐야? 뭐 민물. 나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민물 왜 저 일본 사람들이 은어를 좋아하나? 그게 뭐 있지 않을까요? 뭐 뭐가 사무라이 있으니까 뭐 왜 이런 그- 귀신이라던가 이런 제가 거 막 그래서 관련돼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카부토 이 투구에 지네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그 장수들은 본인만의 그런 시그니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국 시대에 이 지네를 해놓은 장수가 있긴 한데 그 장수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여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개취인가? 은어를 진짜 그냥 좋아했던 그냥 약간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소 오케이. 요소를 합쳐가지고. 광어 이런 거 아니고 은어랑 참외를 거기서 가져오라. 광어라고 얘기했잖아. 일본스러워야 하니까. 방어를 가져오더라. 멍게를 시시콜을 가져오라. 가져와. 이것도 아니고. 저는 그 혼 부를 때 김고은이 노래하는 그 목소리랑 아, 그게 분위기를 너무 압도하는 맞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좋았어요. 노래 진짜 잘했어. 자, 그러면 별의 순간, 꽝의 순간 또는 제일 무서웠던 순간 이 영화에서 한번 꼽아봅시다. 근데 이 영화 무섭나요?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영화가 그냥 무섭다 안 무섭다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저는 나 여기 녹음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거일 것 그- 같은데. 어이 뱀? 아 뱀 딱 아. 머리 자르자마자 까 그건 뭐 좀 놀랍기는 한데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 무섭진 아니었어요? 않았어요. 그냥 약간 이 정도고 무서웠던 거는 아들이 최민식한테 전화 받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똑같은 목소리 들릴 때 거기가 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나는. 맞아, 저 거기 이제 서스펜스가. 그리고 같이 막 이게 누가 누가 진짜야? 진짜야? 누가 진짜 막 네. 이렇게 막 거기가 제일 맞네. 무서웠던 것 같아. 제일 오컬트 영화 나온 그런 거였던 것 맞네, 같아. 잘 맞네. 만들었는데요? 그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맞아. 그 거기까지는 친일파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휴대폰에 들어가셨어요? 아 이거 신입하는 할아버지는 너무 짧은 순간 뭐 미국 갔다 어디 갔다 막 너무 바빠. 왔다 갔다 많이 가죠. 응? 춤도 춰. 그러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 혹시 제일 무서웠던 장면 누군가 저는 하나 사실 무서운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다. 네. 저는 굿하는 장면. 아, 그냥 다른 뭐 거. 올 것 같았어요 진짜. 음. 같이 보고 있겠구나 나랑 어머, 이런 어머, 느낌. 어머. 저는 뭐 어떤 장면 대사보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영화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면에서 레이어가 조금 더 쌓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스토리가 너무 명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그렇지. 딱 떠올라져. 네. 예측 가능하지. 네, 네. 일단 맞아요. 거기 뭐 파가지고 뭐 한반도 어쩌고 토끼 모양 어쩌고 하는 순간부터 아 쇠말뚝이구나 이런. 쇠말뚝 좀 이따 나오니까 또 척추, 허리 막 그러니까 어떤 몇 마치 그거를 나만 깨달았던 듯이. 어. 근데 모두가 아 저거 가겠구나. 근데 그 소재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의견 궁금하긴 했어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항일 관련된 요인이었고 그 저는 약간 꽝의 순간으로 뭘 가져왔냐면 최민식이 막 국뽕까지는 아니고요. 국뽕 가려다가 가려는 그 느낌에 이 땅의 후손들을 살아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병원에서. 맞아. 저는 만약에 거기에 나머지 셋이 맞아 우리가 그래야지 했으면은 국뽕으로 갈 텐데 그 캐릭터 중에 가장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았어요. 그 정도만. 아, 나름 노인 경로사 사이인데. 아 그리고 유해진이 잘 잡아주긴 했어요. 네. 잘 잡아줬는데 아 약간 조금 싫어할랑 말랑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합리화를 했냐면 음, 어차피 민속 가지고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다. 국가나 그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안군이 보면 참 이 수용적이야. 문화에 있어서 잘 받아들여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어느 뭐 부기맨이나 이런 거 막 혹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뭐 전통 부족의 뭐 괴물이나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 오니를 등장시킬 거면 그거에 맞는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면 요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 소재나 주제나 뭐 그 연결 만듦새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그 튀어나와 있어. 알아채리기에 너무 좀 다 보란 듯이. 너무 좀 세련되지 않아요. 좀 싫어. 네, 그러니까 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숨겨놓고 더 맞아요. 뿌옇게 처리하고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어라고 해야 더 괜찮은 영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더 세련될 너무 수 명쾌해 있었는데 모든 게. 그쵸. 그리고 지금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봤는데 곰습격으로 끝난다는 게 이 시대에 그니까. 거기 그렇게 숨어서 앉아있더만. 그 정도 큰 불이면 다 봐요 다. 맞아. 다 제보 올라오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이 점은 좀 조금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죠. 저는 이건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은 아닌데 그냥 인상적이었던 순간 돌아보니까 그 대살굿을 김고은이 하기 전에 그 신발을 타이트샷으로 잠들게 컨버스였다. 그리고 한 칸 두 칸 나오죠. 김고은이 그 뭐 구타러 가기 전에 운동하잖아요. 네. 그 스피닝 자전거 네, 네, 타고 네. 있잖아. 짝 붙는 옷 입고. 그래서 저건 참 신기하네. 그리고 저 장면을 뭐 굳이 왜 넣나? 저게 아마 무슨 캐릭터 설명인가 싶긴 한데 또 그 장면으로 그냥 끝났어. 뭐 더 이상 뭐에 뭐 붙여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얼굴이랑 뭐 이런 데다가 뭐 죄다 뭐 이렇게 금강경. 쓰고 다니는데 네. 그거 왜 쓰고 다니는 거예요? 뭐 진짜 주무셨나 설명하잖아요. 봐. 진짜 주무셨나 봐. 아니 설명하잖아요. 설명을 해 그걸? 네. 김고은이 어. 그 뭐지 이도훈 보면서 이 괴물이 글자를 못 들어. 피해서 그건 내가 봤지. 그래서 그러니까. 뚫지 말라고 다 온 몸에 써. 몸에다 그렇게. 새기고 가자. 어떡해. 걱정되죠 이제. 나는 늘 그래서 화낼 수가 없어. 어떡해.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 거예요. 오컬트다. 근데 두 번이라는 게 완전 슬픈 거죠. 여기가 지점이. 진짜. 제가 이 듄 파트 2와 이 뭐지? 이 영화 파묘의 네.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음. 베네 제세르틴가? 레베카 퍼거슨. 네네네. 레베카 퍼거슨이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나오거든요. 글자로 그것도 네. 문자로. 근데 김고은이 여기다 문자 새기잖아. 그리고 그것도 약간 정령 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맞아요. 거잖아. 종교학. 그래서 와 이게 비슷한 데가 있네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스님 안에 뭐야 지금? 지금 너 누구야? 뭐,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 센스 잘 있고, 살리셨는데. 명석하셨는데. 오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듄을 보면서 그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 자, 저희 뭐 요 정도까지 리뷰는 정리를 하고 이게 뭐 어제 개봉해가지고 많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리뷰. 사실 전문가는 뭐 좋게 준 것 같고 일반 관객이 더 궁금하긴 한데 일반 관객이 요새 잘 그게 수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없어요. 요즘 다들 좀 해봐요 그래도. 전문가 평점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어제 안 올라오더라고 계속. 근데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왔어요. 네. 다행히.
재미없는 건 빼고 읽으라고 하셔서 그래도 좀 골라보겠습니다. 이은선 평론가 8점, 기꺼이 즐기고픈 험한 상상력의 맛. 그다음에 정시우 8점, 잘 팠다. 이야기도 캐릭터도 분위기도. 그다음에 김경수 평론가 7점, 거듭 짓눌린 민족의 정기와 핏줄을 흩뿌리는 종교 인류학적인 구판. 그다음에 김신이라는 평론가가 원래 자주 보시나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 이분이 8점을 주면서 시대착오와 비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바위꾼의 황당한 괴담. 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썼어. 반전이야. 그다음에 유선아 평론가 허기진 혼과 정의 배를 채우는 음양 오행의 씹김 굿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용철 평론가 8점, 잘 만든 장르 영화가 품은 뜻도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것도 전문가 평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평도 하나 있더라고요.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도 하나 있더라고. 그 박병식 평론가는 삽질이라고 맞아요. 6점 줬습니다. 6점 삽질. 아 그냥 딱 삽질이에요? 아니요. 그 뭐라고 했더라? 여기 그냥 삽질이라고 제가 하기엔. 넘긴 평론 중에 하나였는데 박병식 평론가 6점, 난폭 쉼표, 변덕 쉼표, 애국의 삽질. 애국의 이렇게. 재밌네. 애국의 삽질. 이걸 뺐네요. 재밌네. 죄송합니다. 관람객 평점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점수 그 고저에 상관없이 그냥 읽을게요. 7점, 사무라이 형님 등장하시기 전까진 재밌었음. 이게 공감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다음에 6점, 극장에서 떠들고 휴대폰 불빛 쏘는 것들을 저 몇 자리에 같이 파묻고 싶었다. 그다음에 8점,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영혼의 한일전. 그다음에 10점, 처음엔 심장이 쫄리다가 나중엔 아픈 영화. 뭐 약간 감동받았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4점, 토속 신앙 느낌으로 진행하더니 갑자기 판타지. 그다음에 9점, 환생한 이순신 장군님의 지칠 줄 모르는 외적 토벌 그리고 민족 사랑. 그다음에 저 궁금한 게 그 이순신이 그려진 100원은 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던진 거야? 그래서 나도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나왜 일종의 던진지. 그게 그런 미신인 건지, 그러니까 장군님을 하나 던진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정말 재미로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무슨 값을 지불했다 이런 걸로 했다고 나도 약간 그 생각했는데. 비스름한 넉슬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거기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이라서 네, 던졌을 수도 있겠네. 여기 평에도 이순신이 나옵니다. 10점, 최민식 배우님이 이순신이라 결국 잡았음. 이순신이 이겼어. 전 영화에서 명량이었나요? 그다음에 10점, 하여간 못된 것들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줘야 한다. 인간이든 귀신이든 매 앞에 장사 없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때려서 죽이는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그다음에 6점, 감독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아끼겠다만 스토리는 아쉽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다음에 6점, 갑자기 구척장신 일본 무사 나오는 순간 그 무사가 주인공이 됨.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저희 최경사 평점 한번 내려봐야죠. 남이부터 갈게요. 네, 저는 4.4입니다. 4.4? 네, 4.4. 4.4요? 네. 오컬트적인 숫자네. 네, 오컬트적인 숫자 가져왔고 저는 파묘에서 오컬트의 미래를 본다. 이게 한 줄평입니다. 정말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 본인의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점수 높게 주고 계속 이거 인플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책임감에. 자, 안군. 전 4.4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전 사실 제 취향만 빼면 이 영화는 3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전 4점입니다. 4점. 네. 높은데요? 높네. 그러니까 저는 4.4가 굉장히 높은. 네. 그 3점이었다가 4점으로 올라가고 1점이나 뛰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 오니가 등장했기 때문에. 크리처에 대한 이 진짜 존경. 독특해. 낮춰주세요, 많이. 자, 노시스. 제가 아까 안 읽은 평점 중에 아껴놓은 관람객 평이 하나 있었는데 6점을 주면서 어떤 분이 곡성이 되려면 더 파야겠다 이런 평을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곡성 판 것 같아요. 전 나홍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3.6. 그래도 네. 높네요. 저도 3점대인데 3.8. 오, 높은데? 처음 본 오컬트인데 이 영화가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볼만은 하잖아. 크게 무섭지도 않고. 아,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맞네, 맞네. 저는 이게 무서우면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게 힘든 거지. 보는데 뭐 큰 지장은 네. 없었어요. 전 지장이 있어야 제맛인데. 그쵸. 사실 곡성보다 나가신 분 아니세요? 곡성보다 나왔죠. 3분의 1 보다가 와 진짜 그 아까 무슨 쿠니무라준 와 걔 숲속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와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씨. 정말 와 나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저 뒤에 한 놈이 앉아 있더라고. 극장에 사람들 바로 나왔지. 진짜 웃긴다. 자 이게 나오는 것도 무서우셨을 텐데. 합산하면 얼마죠? 저희 3.95점입니다. 3.95점. 저 이렇게 네. 높을 줄 몰랐어요. 예. 뭐 흥행 좀 하겠네. 최경사 피셜 요거 흥행할 것 같다. 그 뭐 대박까진 모르겠지만 중박은 하긴 할 거. 저도 5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500? 4,500은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손익분기점이 300이더라고요. 300. 음. 네. 참 뭐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정도의 훌쩍 갈것 제 같아요. 근데 생각은. 듀니 곧 개봉을 그래, 하니까 맞아. 사실은 다음 주에 듄 바로 뒤가 붙잖아.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 약해질 듄 수도 못 있어. 보는 사람들이 이거 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듄을 원하는 데서 못 보아가지고 아. 관이 줄어들나? 아니야 나는 그거는 아니고 누가 그 저기 뭐야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가 이길 것 같냐 듄이 말고 저는 그래서 듄이 그냥 이기긴 하겠죠. 아니야 난 이게 이긴다고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래요? 난 듄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듄은 사실 진입 듄도 장벽이 사실 좀 있어. 1편도 1편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아요, 봤어. 많이 안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어. 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서 그렇지. 아, 그리고 파묘가 예고편을 보면은 사실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 잘 뽑았어. 그리고 막 오컬트거나 공포 이런 거 보는 사람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배우진 좋고 스토리 궁금한데라고 올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국 영화 볼 게 나왔다 이런 느낌이 좀 주고 맞아요. 제목이 좀 약간 센세이션하고 맞아요. 카피도 잘 나왔어요. 험한 맞아. 것이 나왔다. 맞아요. 카피 아주 좋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듄보다 스코어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책임사 픽이 자. 참. 이런 식으로 까시는 건 다음 에피소드 때 듄을 안 하겠다는 밑밥이죠. 밑밥. 자, 저희 책임사가 뭐 처음 다룬 오컬트는 아닙니다만 미드서마도 하고 뭐 넙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어쨌든 높도 오컬트로 들어가나요? 너무 그쵸, 뭐. 확장성을 가는 거 아닌가요? 또 오컬트 아닌가? 그거 약간 오컬트 아니야 진짜? 근데 이상하잖아. 좀 너무 근데- 오컬트라고 하기에는 뭐막 이렇게 그냥 딱 크리처만 네, 네, 등장하죠. 그냥 외계 크리처. 근데 그런 게다가 정도? 사실 그 크리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딴 얘기다 보니까 맞아. 뭐 뺍시다. 넣든지 빼든지 뭐 하시더라고. 어쨌든 예. 최경사 200회의 선택인 파면은 저희가 3.95점을 최경사 평점으로 내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슬슬 해야 될 것 같네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0회까지 함께 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동나무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201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